유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공리주의자 벤담은 세상에 유용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애썼죠. 그가 원형 감옥 파놉티콘에 집착한 이유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상상하는 감옥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벤담에게 감옥은 자유를 억압하는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 탓에 범죄에 내몰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병원과 같은 장소였죠. 벤담은 다급했습니다. 프랑스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정도였죠. 이 파놉티콘 모델을 가지고 감옥을 건설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간수로 임명해 주십시오. 파리 정부는 파놉티콘 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나 실패하죠. 유용한 삶을 살고픈 벤담의 욕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벤담은 파놉티콘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재산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파산해버렸죠. 세상은 아직 유용한 것들보다 명분이 견고한 전통에 기대고 있었으니까요. 파산한 벤담은 동생 집의 치과에 겨우 살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영국의 가혹한 처벌 체계를 개혁하길 바랐던 로밀리 경이 감옥을 계획한 뒤 벤담은 토지 보상금을 받아 파산해서 구제됩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미국의 펜실베니아 모델로 감옥을 채택해 버리죠. 왕이 벤담을 특히 싫어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벤담은 좌절합니다. 이렇게 쓰죠. 나는 더 이상 파놉티콘에 관한 서류에 눈을 돌리기 싫다. 이는 마치 악마가 숨겨놓은 서랍을 연 것과 같다. 좌절한 벤담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프랑스 정부 논문 공모에 응모할 생각으로 작성한 대표성에 관한 논문 초고를 프랑스어로 검토해달라고 벤담의 제자를 자처한 디몽에게 보냈는데 그 다음해인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벤담의 추종자 디몽은 오늘의 미라보를 보조로 벤담의 생각을 담아 인권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된 셈이죠. 유용한 일을 바랬던 벤담에게 혁명은 어떤 의미였을까? 혁명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바꾼다면 환영했을 것이라 예단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국민공회는 벤담에게 명예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의 사상을 기반으로 정부를 꾸리죠. 벤담이 급진주의의 원조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힘을 얻은 벤담은 1793년 국민공회에게 권하는 형식으로 식민지를 해방하라를 주관합니다. 식민지를 시장으로 여기는 것이 속국을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제국주의 운영을 도왔고 피지배국들은 오늘날까지 실질적인 식민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했죠. 또한 벤담은 이 무렵부터 국제법을 연구하는데 그가 구축한 국제법들은 서구 열강의 장기적 지배를 경고에 덮는 이론적 기틀이 됩니다. 서양의 관점에선 매우 유용한 일이었죠. 그러나 당시의 영국 정치는 벤담의 생각을 외면합니다. 유용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반기지 않았죠. 벤담은 의회에 들어가 제 이론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만 위선의 진절머리를 느끼며 법조인을 벌였듯 그는 정치인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겉멋을수에 능한 연기한 인간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죠. 벤담은 미래를 대비한 유용한 일들을 하기 위해 제 철학을 다듬기로 합니다. 다행히 벤담의 철학을 정확하게 정배해줄 수 있는 걸출한 인물인 제임스 밀과 만나게 되죠. 제임스 밀은 벤담의 시골 거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며 두 가지 일을 돕습니다. 첫째, 벤담의 논문을 편집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체계를 부여했죠. 둘째, 공리주의 교육 실험을 시작합니다. 유용성을 높이는 교육과정 개발이었죠. 제임스 밀은 성공적으로 두 일을 해 나갔고 벤담의 철학은 전 유럽에 퍼져 나갑니다. 그러나 60세에 접어든 벤담의 건강은 더 유용한 일들을 남기기엔 악화돼 있었습니다. 멕시코행을 진지하게 고려하죠. 공리주의자답게 멕시코의 사망률까지 직접 조사합니다만 가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먼 길이었던 탓이지요. 대안으로 포드 수도원으로 이사합니다. 이곳은 아름답고 위험있는 저택으로 스티븐 통치 기간에 지어졌으며 한때 영양반 법무장관인 프리도가 거주했던 곳이죠. 벤담은 말년의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잡을 수 없는 별을 따려 노력하다가 발 옆에 있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라는 제 자신의 권고에 충실했던 것이지요. 1817년 이곳을 방문한 제자 로밀리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내가 그를 알고부터 항상 그랬듯 그는 30년이 넘게 하루에 6에서 8시간씩 법과 법률에 관한 글을 쓰는데 전념하고 있다. 법률을 제정하고 민사 및 형법을 작성하고 매일 남은 시간을 제 노동에 적합하도록 독서하거나 운동하는 데 보낸다. 모든 철학자들은 이렇게 평범한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상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자극을 애써 끄는 것이지요. 비단 철학자뿐이 아닙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달뛰지 않는 차분한 일상이 선행돼야 합니다. 삶을 유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다 흔들림 없이 충실한
성실한 밋밋한 일상이 받침돼 있죠. 벤담은 생애가 끝나갈수록 더 철저히 유용한 일들에 몰두합니다. 서신의 양은 방대했고 실질적 조언은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담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죠. 일례로 러시아의 알렉산데르 황제가 벤담의 조언에 대한 보상으로 반지가 포함된 은혜로운 편지를 보냈을 때 벤담은 황실 인장을 깨지 않은 채 돌려보냅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일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짜 공리주의의 면모입니다. 사적 유용성은 거짓입니다. 유용한 것을 하라는 권고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상을 쫓는 행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라는 도덕성입니다. 이 도덕성을 확장하고자 벤담은 급진주의 완행물 웨스트민스터 리뷰를 창간합니다. 이 잡지는 철학적 급진파의 공식 기관지가 돼 1914년까지 이어지죠. 제임스 밀은 1828년까지 이 잡지를 이끄는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제임스 밀의 아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 협회를 결성하고 벤담의 사상을 유포시켰죠. 그 덕분에 말년의 벤담은 높은 명성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1825년 피부질환 치료차 파리를 방문했는데 개선 장군처럼 환영을 받을 정도였죠. 벤담은 소년 시절에는 약하고 왜소했지만 장년기와 노년기에는 건강하고 강건했습니다. 유용성 높은 몸으로 끊임없이 개선했기 때문이죠. 82세의 그는 친구 모르도이노프 제독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쓸 정도였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여든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정신이 맑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다 죽는 법. 벤담에게도 마지막 시간이 도래합니다. 그는 공리주의자로서 일관된 선택을 합니다. 의사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매우 침착하게 이렇게 전했죠. 그렇군요. 고통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쾌락은 선이며 고통은 악이라고 생각한 벤담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인을 비롯한 지인들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벤담은 자신의 비서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1832년 6월 6일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죽은 제 몸까지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되길 바랬죠. 자신의 몸을 해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증받은 벤담의 시체를 고맙게 생각한 의사들은 벤담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미라는 현재까지 런던 대학교 해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끝까지 벤담은 유용한 일을 했습니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꼼꼼하게 분석하며 치밀하게 예측했죠. 벤담처럼 우리들의 일상도 구체적으로 유용하게 개선할 수 있을 때 헛꿈과 공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치가 만연한 스펙타클한 문명의 시대입니다. 깨어있는 맑은 일상이 무엇보다 어렵죠. 일상을 촘촘하게 살필 줄 알 때 벤담처럼 우리도 세상에 기여하는 몸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세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우리들의 일상을 응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